정용실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해 10월 7일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가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과거에도 세계는 이 같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량 살상과 파괴를 낳았던 1, 2차 세계대전도 보복의 악순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는 지나갔지만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하고 돌이켜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새로운 코너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러시아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열리는 이 파리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이 가능하죠. 그런데 출전 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이 잇따라서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선수들이 올림픽을 포기하는 건지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영국의 차기 총리와 정부 구성을 결정할 총선이 현지 시각으로 4일 치러집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14년간 짚어내온 중도 우파 보수당을 누르고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커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여론조사 추세대로라면 노동당이 승리하면 보수당의 리시 수넥 총리가 물러나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새 총리가 됩니다. 수넥 총리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급등했던 물가가 다소 안정되자 5월 20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만 이후 노동당과의 지지율 격차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3일 카자흐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국 관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상황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시리아 긴장 해소,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평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루프트한자 항공과 ITA 항공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3일 독일의 루프트한자와 이탈리아 ITA 항공이 제안한 합병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합병안 승인에는 루프트한자가 이미 지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노선에 대한 양보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ITA는 합병으로 루프트한자의 기존 노선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유럽의 대부분과 북미 지역, 아시아 대부분 지역까지 노선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루프트한자는 이탈리아의 항공여행 시장 거의 전부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ITA의 아프리카와 미국 주요 도시들에 이르는 항공 노선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 진먼다오에서 대만 어선을 납포해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중국 정부가 진먼다오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대만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만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이라는 입장이라 해역을 둘러싼 중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대는 2일 오후 8시 10분쯤 대만 관할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어선 다지만 88을 억류해 중국 광둥성으로 끌고 갔습니다. 특히 진먼다오는 중국 본토와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 일대에서 어선 단속을 둘러싸고 양측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축구 선수 간 늑대 경례 때문에 독일과 튀르키예 사이에 외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2024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 독일에서 튀르키예와 오스트리아 경기에서 튀르키예 선수가 선보인 늑대 경례가 개최국 독일과 튀르키예 사이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습니다. 튀르키예 외무부가 튀르키예 주재 독일 대사를 청사로 불러 자국 선수의 세리머니에 대한 독일 정치인들의 비판에 항의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16강전에 골을 넣은 메리으 데미랄 선수는 양손으로 늑대 경례 세리머니를 했는데요. 이 손동작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튀르키예 우익 극단주의 단체인 회색 늑대 인사법으로 통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 축구 연맹은 데미랄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싫은 게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네. 영국 총선 얘기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4일 치러지는 영국 조기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리시 수넥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민심을 잃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서베이션이 현재 야당인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하원 650석 가운데 484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역대 최다 수준이고 1997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총리가 당선됐을 때 그때보다도 70석 더 많은 숫자입니다. 지난 14년간 집권한 보수당은 1834년 창당 이래 가장 적은 의석인 64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7석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보수당이 365석, 노동당이 203석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총선에서 이 의석수가 완전히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보수당을 20%포인트 앞선 40%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넥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언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판단한 어떤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영국 정치권에서는 조기 총선 하더라도 가을쯤에 하겠다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수넥 총리가 보수당 정부의 지지를 반등을 노리면서 허를 찌른 셈인데 하지만 노동당 압승은 물론이고 수넥 총리 지역구에서 100년 이상 보수당의 표를 던졌던 보수당 텃밭에서도 표를 잃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수넥 정부 하에서 경제가 좀 유지가 잘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총리가 워낙 차분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될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치적 혼란 거기에다 점점 우경화되는 당을 봤었을 때 이걸 사실 기회로 살기가 힘들 것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넥 총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수넥 총리가 소속돼 있는 보수당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심이 돌아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수넥 총리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보수당에 대한 반대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총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유권자들이 이 보수당의 이중성을 싫어한다 이런 여론이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보수당에 투표한 영국 남성은 이번 선거에서 거짓 약속과 스캔들로 가득한 보수당에 절대 표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넥 총리의 전임자였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에 규정을 어기고 총리실에서 파티를 열어서 파티게이트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측근성, 비호 논란 때문에 사퇴 압력까지 받다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기간이니까 사람도 만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술파티를 벌였다. 굉장히 이중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수당의 신물을 느낀 지지자들이 노동당 외에도 극우 정당인 영국 개혁당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혁당을 이끌고 있는 나이젤 파라지 대표는 브렉시트를 주도한 인물이고요. 이민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에 반대해서 영국의 트럼프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차라리 이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영국 국민들도 있습니다. 영국이 아직은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날이 밝으면 투표가 시작될 텐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미 조금 약간 예상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합니다. 워낙 노동당이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정치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높아지니까
백악관 측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봤습니까? 라고 질문 받았는데 그것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한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백악관 그리고 바이든 캠프 측에서는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사퇴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연방 하원 의원들이 연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텍사스 하원 의원인 로이드 도겟에 이어서 이번에는 라울 그린헬버 하원 의원, 애리조나 하원 의원인데요. 이 의원도 대통령 책임의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그만두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하원 민주당의 한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서 민주당 하원 25명이 며칠 안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좌관은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ABC 방송과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네. 혹시 여기 인터뷰에서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후보 사퇴 요구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조율된 유세가 아니라 질문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좌관이 말했는데 그때 들어오는 질문을 잘 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차 TV 토론에서도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토론에서 좀 순발력이 떨어지고 대답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게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은 첫 번째는 약간 실수가 있었어라고 말하겠지만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후보 사퇴 여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의 불안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보좌관의 말을 통해서도 또다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 보좌관 얘기에 따르면 경합 지역구에 가 있었던 다른 중도파 하원 의원들이 유권자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고 있는데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월스트저널은 1차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 민주당의 단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댐의 균열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균열이 더 커질 것인지 이게 그러게요.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네. 앞에서 이제 잠깐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만 해협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대만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네. 대만 정부가 항의 성명 발표하면서 강력히 대응했습니다만 중국 정부 측에서는 불법 조업 어선에 단속한 것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네. 결국 해역을 둘러싸고 중국 측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 측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 경비대가 2일 오후 8시 10분쯤 대만 관할인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어선 다진만 88호를 억류해서 중국 웨이터항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네. 선장 2명은 대만 사람이고요. 다른 승무원 3명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납포 과정에서 군사작전을 방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만 해경 측은 신고 접수하고 나서 바로 선박 2척을 출동을 시켰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이미 어선이 중국 영해 측으로 끌려간 상태였고 어선을 추적하려고 하자 중국 해경이 막아섰고 더 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다진만호와 그리고 선원들을 가능한 빨리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만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약간 좀 뭐라고 규정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네. 직접적인 군사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법권 행사를 빌미로 해서 대만 측에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건데요. 대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네. 중국 쪽에서는 아니다.
불법 조업하는 선박을 단속한 것뿐이다. 군사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거든요. 사실 지난 2월 달에도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해경에 쫓겼던 중국 어선의 전복 때문에 중국인 2명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순찰 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도 대만 독립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사법 지침도 공포하면서 대만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친미 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5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에 대만 관리들은 중국이 대만인을 구금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중국 정부는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대만 어선의 불법 조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해경청은 후젠선 해경이 진먼다오 맞은 후젠성 취안저우 근처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가 있는 대만 어선을 이제 압수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건데 네. 이에 대해서 해당 어선은 하계 휴어기 규정을 어기고 저인망 물고기 잡이 금지 구역에서 그물 작업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서 이게 법을 어긴 것이고 네. 생태 환경도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 대만 간의 갈등이 또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두 사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달 만에 또다시 만났습니다. 네. 정말 친한 친구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만나서 두 나라 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5월 16일,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고 이번에 또다시 만난 건데요. 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제외는 카자흐스탄 수도에서 있었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겁니다. 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이란 포함해서 9개 나라 구성된 사실상 반서방 성격의 경제 안보 공동체인데요. 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 만나면서 브로맨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날도 50분 정도 양자회담 가졌는데 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오랜 친구다 이렇게 부르면서 두 나라 관계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면적인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사상 최고 시기에 이른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고 뭐 어떤 블록이나 동맹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뭐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말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2주 만에 이뤄져서 또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당시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을 시켰고 중국은 북러 간의 밀착 흐름에 경계심을 표시했는데 이날 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뭐 중국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긴밀한 움직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AI 무기의 실리콘밸리가 된 곳이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러시아군이 전력에 밀린 우크라이나가 반격의 카드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AR 기술을 활용한 무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세계 AR 기술의 무기화 경쟁을 촉발할 수가 있고 네. 또 AR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큰 부분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네, 있다. 맞습니다. 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용 AI 무인기, 드론 등 이 무기의 실리콘밸리의 현장에 되고 있다 이렇게 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목표물을 향해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적을 인식해서 살상하는 이런 무기가 이제 뭐 사실 제작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고 그리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전쟁에서 직접 이게 쓰이고 있고 시험대로 쓰이고 있다는 건데 네. 특히 AI 오픈 소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 부품도 손쉽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의 이 첨단 전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술 스타트업에도 자금 지원하면서 이런 기업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AI 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관련 영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러시아의 자율비행 드론이 이미 전투에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국제 인권 단체들 그리고 유엔 당국자들은 AI 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새로운 세계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AI 과학자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량 파괴 무기가 바로 AI 무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AI 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AI 기술을 적용한 무기 제작 능력이 테러 공격에도 쓰일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오스트리아빈에서 개최된 자율무기 시스템 관련 컨퍼런스에서 AI 킬러 로봇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으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전쟁터에서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네.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네. 기술 부품 같은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있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AI 관련 무기들은 직접 군인 전쟁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젠 보복 저축이 대세. 네. 보복 소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젊은 세대들의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미국의 CN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 중국의 젊은 세대가 보복 소비가 아니라 보복 저축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보복 소비는 그동안에 외부 요인 때문에 소비가 눌렸다가 한꺼번에 그렇죠. 분출되는 거 말하는데요. 뭐 가장 최근에는 여행 많이 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19 때 막혀 있다가 이제 못 가다가 갑자기 가는 거고. 여행을 엄청나게 가시죠. 그리고 네.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어디 나가서 돈을 못 쓰니까 맞아요. 뭐 중국 젊은 세대들이 명품 소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축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난 겪고 있는 Z세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축 파트너를 찾고 있고 절약하면서 사는 방법을 인터넷상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네. 인터넷상에서 네. 거지방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말 그대로 네. 거지처럼 산다. 소비를 안 한다. 정말 아끼면서 네. 최대한 아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하루에 뭐 10,000원도 안 내는 돈으로 하루 종일 살았어. 이걸 인증하는 겁니다. 네네. 뭐 교통비도 포함해서 네네. 식사값까지 해가지고. 근데 중국의 젊은이들이 왜 이러나라고 봤더니요. 일단은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급락하면서 불안감이 커져서 결국은 아끼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극단적으로 아낍니다. 그래서 저축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네. 옷값을 아끼려고 잠옷 입고 출근하고 그리고 또 이제 노인 저녁 식당 가서 밥값도 아끼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파트너 찾으면서 한 달에 300위안 돈으로 5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인증하는 그런 젊은이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해서. 지금 현재가 뭐 불투명하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면도 있네요. 네,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라도 아껴서 열심히 한다는 게 뭐 꼭 나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엘비스 코스텔료의 쉬 함께 듣겠습니다.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maybe 100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a day. She may be the beauty or the beast,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into a heaven or a hell. She may be the mirror of my dreams,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안건을 표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편에 섰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억지 탄핵에 나선 양치기 소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검찰 수사로 인한 의문사 진상조사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네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최지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경찰 출석 직전 여사의 비서가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고 비서의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루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아쉬7 피해자들이 국세청에 과세 처분을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은 피해자들이 받은 비영업 대금, 즉 이자 소득에 세율 27.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오늘 공포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농산물 저온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1,1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6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스포츠 강국임을 자부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 자격으로는 가능한데요. 그런데 출전 승인을 받은 선수들도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선근입니다. 파리 올림픽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러시아 파리 올림픽 출전 여부가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만 선수들이 가능한 거죠? 예. 올림픽과 관련된 러시아 상황은 뭐 아마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 당시에 육상과 역도 종목의 러시아 선수들 도핑 문제로 다른 종목 선수들은 출전했었으나 이 두 종목 러시아 선수들 출전이 불가되었었고 네. 이후에 러시아는 부인했습니다만 국가 주도의 도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1년에 개최된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소속 선수라는 이름으로만 출전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예, 이를 더해서 현재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IOC는 러시아에 대해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선수 행진에 참여할 수 없으며 모든 종목의 단체전에 러시아는 출전할 수 없고 또한 러시아 국기와 국가 연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네. IOC가 초청한 일부 러시아 선수들만이 중립고 개인 자격이라는 이름으로만 출전이 가능한 상황으로 도핑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시기보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러시아 선수 출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 자격으로 초청받은 러시아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예, IOC는 러시아와 벨라루시 선수에 대해 동일하게 개인 자격으로만의 올림픽 출전을 초청하고 있는데 네. 지난 6월 1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친 발표 이후에 일부 러시아 선수들과 러시아 종목별 협회 차원에서의 초청이 거부하면서
IOC는 어제 3일자로 초청 선수 업데이트 명단을 다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러시아 선수 배정 종목과 규모는 그 사이클과 트럼펄린 체조, 그리고 레슬링과 테니스, 그 카누, 유도, 수영, 태권도 등의 8개 종목의 총 51명을 배정해서 이 중 32명 정도의 러시아 선수들이 초청된 상태입니다만, 네. 예, 이 중 러시아가 12자리가 배정된 유도는 4명만이 초청되어 러시아 유도협회 차원에서 초청을 거부하고 있고, 러시아의 4자리가 배정된 태권도에는 초청 선수가 없는 상태이며, 테니스의 경우 8명 배정에 초청에서 이미 그 거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그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6위의 그 안드레이 루블레프 선수의 경우에는 초청을 받았음에도 출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그 윈블던 대회에서 비록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만, 그 대회를 정상적으로 출전했던 만큼 부상 등의 이유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이유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사이클 종목의 알렉산더 블라소프 선수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초청을 거부한 것으로 러시아 언론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IOC는 초청된 러시아 선수들의 자격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군사활동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국기와 국가 연주 사용 불가는 물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러시아 지지 의사를 밝혀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의 출전에 대한 부담감은 클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 자격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 선수들의 부담감도 꽤 클 것 같은데요. 러시아 내부에서 찬반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을 결정한 러시아 선수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표면적으로 러시아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예, 출전을 결심한 선수들의 일부 인터뷰나 이들의 출전을 지지하는 그 전직 러시아 스포츠 스타들의 언급에서 출전에 대한 러시아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스포츠 스타 중에 그 우리의 김연경 선수 같은 그 예전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구 스타인 에카체리나 가모바 전 선수는 올림픽 출전을 결정한 선수들에 대한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출전을 결정한 선수들을 지지한다면서 올림픽은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대회이자 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스포츠 분야에까지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스포츠 분야의 제재를 일명 루스포비아로 불리는 러시아 혐오증 확산으로 보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인기 스포츠 종목들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그 스포츠계의 상황 어떨까요? 예, 그 역대 올림픽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여왔던 러시아인 만큼 그 올림픽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그 구기 종목들, 특히 그 축구와 아이스하키, 테니스 등은 러시아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데요. 네. 예, 하지만 러시아는 IOC뿐 아니라 그 피파와 유에파 그리고 세계 아이스하키 연맹 등의 국제 스포츠 단체에서 그 국제 대회 출전을 금지당하고 있어서 러시아는 국내 경기나 러시아가 지정한 우호 국가의 스포츠 교류만을 진행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신뢰가 오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모스크바에서 예정인 북한 여자 축구팀과의 친선 경기를 들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예, 또한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방송 중계와 관련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러시아 최고 인기 종목인 축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유럽 축구 대회인 유로 2024 대회를 러시아에서도 공영 스포츠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고, 네. 지난 5월에 체코에서 진행되었던 세계 아이스하키 대회도 생중계를 했던 러시아인데, 자국 대표팀의 출전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들 대회를 막대한 중계권료를 지불하며 중계한 것이 맞는가라는 반대 여론과 함께 네.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라면서 대중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 파리올림픽 역시 방송 중계에 대한 러시아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어제자 러시아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인 컴사모스카 프라브다 신문은 IOC와 중계권 계약 권리가 있는 러시아 측 업체의 대표가
최근에 그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되면서 아직 중기권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예. 이번 올림픽을 러시아에서는 TV를 통해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가 말한 것처럼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비극을 되풀이하게 되겠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다시 만난 세계사, 이 코너를 통해서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또 오늘의 교훈이 되는 내용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역사교양서 외우지 않고 통째로 이해하는 통세계사, 그리고 B급 세계사 시리즈를 쓰신 김상훈 작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사가 자칫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그랬어서 쉽게 좀 예, 이해하도록 재미있게, 예, 예. 말씀 제가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뭐 지금 현재 저도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장면들이 역사를 돌아보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너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이 넘었고 뭐 좀 소강 상태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국면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쪽이 공격을 하면 또 다른 쪽이 반격하고 이런 양상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달 29일 러시아의 미사일 2기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민간 거주 지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7명이 사망했고요. 기반 시설과 상점, 주거용 건물이 파손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러시아는 하르키우를 공습했었는데 그때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하죠. 그렇죠. 러시아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서 총 5명이 사망했고 12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티쿰스가 사용됐다며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서로 보복하는 양상으로 전쟁이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안타깝죠. 예, 맞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서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꿎은 민간인 희생자만 늘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저희가 소식 전해 드릴 때마다 빨리 전쟁이 끝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 많이 예, 예. 드리는데 오히려 좀 다른 양상이어서 더 우려가 되는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기 전에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보복의 악순환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공식 집계하기조차 힘든 전쟁이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에 의해 시작된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전쟁이 터진 건 아닙니다. 네. 그 전부터 전쟁의 조짐이 있었죠. 네. 다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복의 악순환도 그런 조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한쪽이 보복을 좀 멈췄다면 이렇게 큰 전쟁,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복극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벌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 전에 국가 간에 벌어진 보복극에서는 네. 프랑스가 가해국이었고 독일이 피해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프랑스가 그럴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1923년 1월 11일 네. 프랑스는 5개 사단을 보내서 독일의 공업지대인 루르 지역을 무단 점령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약 1년 동안 프랑스는 루르 지역을 점령한 채로 자원을 수탈하는데요. 이 사건을 루르 점령이라고 합니다. 점령. 네.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27개국 대표들이 모였죠. 네. 약 5개월 동안 대표들이 회의를 가졌는데 이것을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6월에 연합국 대표들이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베르사유 조약을 보면 독일에 매우 가혹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베르사유 명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연합국들이 독일에 복수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에 뭐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뭐 이런 정도 가지고 보복국이라고 하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조약의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독일은 이 조약에 따라서 해외에 갖고 있던 식민지를 모두 내놓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해외 영토만 내놓은 게 아니었어요. 국내 영토도 잃었죠. 주변에 있던 덴마크, 벨기에, 폴란드의 영토를 조금씩 떼어주었고 네. 프랑스와 영토 분쟁을 벌이던 알자스와 로렌 지방은 프랑스가 도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독일은 영토의 13%, 인구의 10%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 등 연합국은 독일이 잠수함이나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베르사유 조약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유일하게 육군만 허용했죠. 그것도 전체 병력의 10만 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패전국이니까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독일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내용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바로 배상금 문제입니다. 네. 몇 번의 조정 끝에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 등 연합국에 물어야 할 전쟁 배상금은 1,320억 금 마르크로 결정됐습니다. 이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네. 약 3,500조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어마하죠. 모든 네. 독일인들이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까 말까한 그런 거금이죠. 예. 독일 정부가 이 배상금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네, 어마어마한 너무 큰 돈이니까 예.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게다가 경제도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화폐인 마르크와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네. 1922년 1월 1달러당 200마르크였던 화폐 가치가 딱 1년 후인 1923년 1월 1만 8천 마르크가 됐어요. 1년 만에 90배가 떨어진 거죠. 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독일 정부는 프랑스와 영국 등의 배상금 지불을 5년만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는 받아들였죠. 프랑스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프랑스 정부의 대처가 약간 위압적으로 변합니다. 돈이 없으면 원자재라도 내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랑스 군대가 루르를 점령한 겁니다. 루르는 독일 최대 산업도시이자 네. 탄광도시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독일은 현금 없으니까 네. 석탄과 목재로 배상금을 내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마저도 모자라니까 프랑스는 아예 루르를 차지한 다음에 원자재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프랑스가 예. 독일이 좀 감면해달라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약간 독일의 입장에서도 뭐 기분이 좋진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네. 이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 그것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 예를 들면은 1871년 독일이 프랑스와 전쟁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그때 독일이 승리를 한 다음에 독일은 프랑스의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수도에서 네. 제국 선포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또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독일은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가져갔고 네. 프랑스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도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었고요. 이런 점 때문에 프랑스는 다시는 독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대한 전쟁 배상을 물려서 또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독일 국민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렇죠. 일단 독일 국민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독일 바이마르 정부도 이 불복종 운동을 간접 지원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점령군에 협조하지 않았고요. 광부들도 탄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고 루르 노동자들은 총파업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항을 하면 프랑스 정부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프랑스의 그 점령군은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보타주를 벌인 노동자는 투옥하거나 심지어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이제 눈과 귀를 모두 닫은 일이 형국인데요.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독일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없으니까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데려와서 탄광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일 노동자와 시민은 여전히 탄압을 했고요. 네. 이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프랑스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루르에서 빨리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루르 점령의 여파로 프랑스 내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랑스는 1925년 8월 25일 점령군을 철수합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군대가 철수했지만 독일의 뭐 여러 가지 뭐 상처들이 남았겠죠. 예,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독일 경제가 추락했다는 걸 들 수 있겠군요. 들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바이마르 정부가 들어섰는데 처음에는 경제를 살리려고 나름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덕분에 실업률이 한때 4%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의 루르 점령 이후에 실업률이 20%까지 급증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다른 피해도 컸습니다. 네. 2년 동안의 점령 기간에 사망한 독일인만 약 132명 정도였고요. 네. 이것 말고도 한 15만 명 정도가 추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로서는 상당히 희생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르 점령 사건은 끝났지만 독일 국민의 이제 가슴에 이제 깊은 생채기가 새겨지는 거죠. 그렇죠. 이 생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불행스럽게 나치와 연결이 됩니다. 루르 점령 사건을 겪으면서 독일 국민은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영웅이 나타나서 이 독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히틀러와 나치주의자들은 독일 국민의 이 약한 마음을 파고들면서 인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네. 그 첫 사건이 바로 미넨 폭동이었습니다. 네, 이 미넨 폭동이 히틀러가 일으킨 폭동인데 이게 그 루르 점령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미넨 폭동은 1923년 1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벌어진 쿠데타입니다. 네. 극우 세력들이 독일 바이마르 정부를 뒤집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죠. 이 폭동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우선 당시 이탈리아에서 베니토 무솔리니가 로마로 진군해서 권력을 잡은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사건의 영향을 받은 독일 극우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루르 점령이 극우 세력들이 뭉칠 빌미를 졌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극우 세력들은 독일 정부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선전선동했습니다. 네. 게다가 실제로 국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 국민들은 갈수록 무력한 독일 정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극우 세력이 힘을 키우기에 이만한 조건이 있을 수는 없겠죠. 네, 히틀러가 이 쿠데타에 성공을 했나요? 일단 이 반란을 주도했던 단체를 보면은 네. 독일 투쟁 동맹이라는 곳인데 네. 극우 세력들의 연합단체였습니다. 히틀러는 이 동맹의 지도자가 되었죠. 히틀러는 먼저 주 바이에른 정부를 장악한 뒤 베를린으로 진격해서 중앙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쿠데타는 독일 11월 혁명 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11월 28일로 정했습니다. 11월 8일로. 11월 8일로 네. 정했습니다. 네. 예. 그날 오후 8시가 되자 비르거 브로이켈러라는 맥주홀에서 독일 11월 혁명 5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이에른 주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죠. 네. 바로 그때 나치 돌격대가 맥주홀을 포위했습니다. 히틀러는 바이에른 주정부를 해산하고 과도정부의 수립을 선언했죠. 네. 히틀러 그 자신이 과도정부의 내각 수반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이에른 정부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결국 나치 돌격대는 모두 체포되었고 네. 쿠데타도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죠. 물론 히틀러도 체포되었습니다. 네. 히틀러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애국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군요.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네. 히틀러는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국구 정치인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13개월 만에 가석방됩니다. 이후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선전선동을 통해 위대한 독일 제국의 건설을 약속합니다. 네. 독일 국민은 최면에 빠지듯이 히틀러와 나치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독일과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죠. 그렇게 된 거군요. 만약에 프랑스 루르 점령이 없었다면 또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조금만 독일에 좀 관용적이었다면 이런 가정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네요. 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전면 기간에 독일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복수를 다짐했고 마침 영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고 이런 게 쭉 맞아 떨어진 거죠. 물론 프랑스도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그런 것이지만은 만약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대신 관용의 정신을 조금 더 베풀었더라면 그리고 독일 경제가 추락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렇게 뭐뭐했더라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랬다면 히틀러가 권력을 쥐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네, 지금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좀 더 해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 갈등이 일어나면 민간인 희생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간인 희생이 너무 안타깝게 많아지기 가장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복의 악순환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사 오늘 새로 시작한 코너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